장해찬의 공식 타이틀은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부원장인데 여의도 연구원에 원장이 있는데 원장은 주로 그 현역 국회의원이 하거나 아니면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부원장은 상근 부원장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해찬은 여의도 연구원의 비상근 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쪽에는 민주연구원이 있고 국민의힘 쪽에는 여의도 연구원이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냥 여의도당 이름 바꾸는 게 낫지 않나?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그 국민의힘은 여의도연구원. 뭐 여의도연구원에서 여의도 따가지고 뭐 당명 바꾼다며. 근데 왜 당명을 안 바꾸나 모르겠습니다. 바꾸나 차라리 바꾼 게 더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작년 12월 15일에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됐었어요. 그러면 오늘이 3월 그 말이니까 한 3개월 정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3월 26일자로 3개월하고 한 열흘 정도 더 했는데 이제 그 사표를 갖다 냈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표를 냈느냐면 장해찬에게 이제 전과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전과가 어떤 전과냐? 뭐 예컨대 제가 빵 훔쳐 먹었으면 절도 전과겠죠. 그런 전과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생긴 거고요. 근데 그 혐의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위중하거나 그렇게까지 나쁜 혐의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 학력을 위조한 거 아니냐? 이게 혐의였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발표를 좀 과장한 거 아니냐? 그 두 가지가 혐의였는데 이게 1심, 2심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학력 위조한 거는 무죄.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 발표를 뻥튀기 한 것은 유죄.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이 얼마 나왔냐면 벌금 150만 원 나왔어요. 애게 벌금 150만 원. 아니 벌금 150만 원 내고 말지 뭐.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이 100만 원 이상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제1야당인 여의도 연구원의 넘버 2인 그 부원장이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부원장을 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내려놓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장해찬이 그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로 그 문제가 됐었는가? 그게 선거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번 2024년 총선에 장해찬이 공천을 받았다가 공천 취소되고 무소속으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마음이 그냥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장해찬이 그때 국회의원 거의 다 됐었단 말이죠. 그냥 공천 받았으니까 부산에서 공천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부산 수영이면 괜찮은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산에서 당선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전재수 의원만 당선됐고 나머지는 다 국민의힘 일색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해찬도 만약에 공천이 유지가 됐었으면은 국회의원 됐었을 거예요. 지금 그 장해찬 국회의원 거의 뭐 최연소 국회의원 뭐 이런 식으로 전도가 창창한 그런 국회의원 막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3월 16일에 공천이 취소가 됐어요. 4월 달에 총선이었는데 그러니까 장해찬이 3월 18일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거의 다 잡았다라고 국회의원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똑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저런 무리를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 거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 있기 전에 장해찬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1988년 7월 25일생이에요. 야, 그러면 참 어리긴 어리다. 왜냐하면 저희가 88은 꿈나무 그랬단 말이에요. 86은 디딤돌, 88은 꿈나무 그랬단 말이죠. 이때 88은 88년생이 아니라 88학번이었어요. 제가 86학번인데 86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86년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86년 아시안 게임을 잘 해서 디딤돌 삼아가지고 88년도에 올림픽을 잘 해보자. 이게 88 꿈나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대학교 1학년 때 86학번 들어가서 88년이 되니까 3학년 선배가 된 거예요. 2학년도 아니고 3학년이 됐어요. 88학번 딱 들어갔는데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면서 니네가 꿈나무냐 막 이랬었는데 장해찬은 그 88년에 태어났어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정확히는 경상남도 의창군에서 태어났는데 부산이 커지고 커져가지고 이 경남 의창군까지 부산에서 흡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부산의 강서구가 됐다. 그래서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는 남천중학교라고 있대요. 그 다음에 부산에 배정고등학교가 있는데 장해찬이 부산의 남천중 배정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곧장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88학번이니까 07학번 정도가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대학 들어가면 07학번이 되어야 됐겠죠. 그런데 장해찬은 2007년도에도 대학을 들어가지 않고 2008년도에도 대학을 들어가지 않았다가 2008년도 9월 달에 네덜란드로 떠나요. 그 네덜란드로 떠났는데 왜 네덜란드로 갔느냐?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저는 뭐 중퇴했다고 그랬어요. 대학을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을 중퇴했다고 그래서 거의 한 3, 4년 다녔나? 거의 졸업하기 직전에 그만뒀나? 최소한 3년은 다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해찬이 네덜란드 유학했던 기간은 제가 찾아보니까 딱 1년이었어요. 2008년도 9월에 네덜란드에 유학해서 2009년 8월까지 딱 1년 동안 네덜란드 유학을 했는데 어느 학교에 들어갔느냐? 장해찬이 지난 2024년에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그 다음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그 다음에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 LLM 법학 석사란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박사는 2개를 다 못 받았어요. 하나는 서울대 법대 공법학 공정거래법 전공 박사 수료 이거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중퇴 이거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학위를 받아야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저는 노스웨스턴 LLM까지만 쓰면은 되겠네. 그런데 제가 쓸 일은 없겠죠. 제가 출마를 하겠습니까? 근데 장해찬은 써야 되나 보다. 뭐라고 썼냐면요. 장해찬이 학력란에다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음악학사과정 중퇴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장해찬이 그냥 배정고등학교 졸업 여기까지만 딱 썼으면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어차피 고졸 아니겠습니까? 대학 중퇴면은 그것도 딱 1년 다녔네.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그런데 이렇게 쓰는 바람에 논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장해찬이 중퇴했던 그 학교는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음악학사 과정이 아니라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학부였대요. 그런데 이게 주이드하고 마스트리히트하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데 복잡해가지고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학사과정 중퇴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심에서 유죄 나왔고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고 대법원도 무죄가 나왔는데 왜 무죄가 나왔는지는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여론조사에서 아주 앞서 나간다 1등이다. 그러니까 나 장해찬을 찍으면 된다. 사표가 안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유죄라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이거는 대법관들이 보기에 이건 유죄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파기환송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인가요? 오늘이 27일이죠. 어저께 대법원 부산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 또 재상고를 할 수는 있거든요.
네, 이건 하나만 하니까 아마 장해찬이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상고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면은 어차피 유죄가 나올 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게 5년이란 말이죠. 150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 어제부터 그냥 그 인정하고 그냥 그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저기 그 피선거권 제한 기간, 박탈 기간이 어제부터 쭉 그 되는데 뭐 한 석 달이든 넉 달이든 그 대법원에서 재상고 기간 그렇게 되면은 그 5년 뒤가 더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아마 계산을 했겠지. 다시 그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2009년 그 8월까지 장해찬은 네덜란드 그 유학을 갔었어요. 뭐 드럼을 쳤대나 어쨌대나. 근데 장해찬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장해찬이 고등학교 때 우등생이었대요. 근데 우등생인데 어떤 우등생이냐?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인데 그런데 그것도 제법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었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공부를 아주 잘하는 우등생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법 잘하는 우등생이었다.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고등학교 때 변호사님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뭐 저도 그렇게 써도 되겠네요. 제법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 뭐 반에서 1등 뭐 하고, 뭐 재수 없으면 2등도 하고, 뭐 3등까지 하고, 뭐 어쨌든 제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반에서 저희 때는요, 저희 경문고등학교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교 1등 했던 친구가 있어요. 아, 넘사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전교 2등까지는 한번 해본 거, 몇 번 해본 거 같네.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반에서는 뭐 한 1, 2등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저도 제법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라고 썼을까? 그런데 장해찬이 스스로 인터뷰할 때, 고등학교 때 제법 공부를 잘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불화가 있었대요. 어디에 불화가 있었느냐? 학교에서도 불화가 있었고 집에서도 불화가 있었대요. 학교에서는 왜 불화가 있었냐면 장해찬은 음악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음악 전공 결심을 했대. 그래서 마스트리히트는 아닌 것 같고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학부에 유학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1년밖에 안 갔지만 어쨌든 그렇게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장해찬이 제법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인데, 그러면 제법 공부를 잘하면 부산에서 뭐 부산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얘가 왜 뚱딴지 같이 음악을 한다고 그래? 그러지 마 이놈아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막 화내면 또 고등학교 때 욱해가지고 제가 제법 공부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음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약간 불화가 있었던 것 같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뭐 우리나라 장해찬이 88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20년 가까이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만약에 우리 애가 제법 음악을 잘해. 음악에 소질이 있을 것 같아. 뭐 노래도 잘하고 막 춤도 잘 춰. 그러면은 우리 애가 아빠 나 저기 그거 할래. 그러면은 고민을 좀 할 것 같아. 그래서 이놈이 혹시 잘하면 BTS 되면은 아빠가 좀 덕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1988년에 태어난 장해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공부는 제법 잘하지만 음악은 아주 전 세계 1, 2등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게 그게 음악이니까 이게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음악하는 거를 탐탁하게 여겼던 것 같지는 않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고등학교 때나 뭐 이맘때쯤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나 이맘때쯤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업을 잘 하시던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부도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부도를 딱 맞은 다음에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내가 그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대원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은 사업가가 아니라 목회자였는데 내가 그 사명을 따르지 않다가 이렇게 부도를 맞았구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내가 그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도서관에서 신학대학원 그 입시 공부를 갖다가 하고 주말에는 그 아버지가 사장님이었던 아버지가 알바를 하셨던 거예요. 뭐 편의점인지 주유소인지 뭐 그런 데에서 알바를 갖다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학대학원 준비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름만 봐도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란 생각이 확 드는 게 예찬이란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알아요. 예찬이가 뭐 이름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예찬의 예는 예수를 뜻하는 거고요. 찬은 찬양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988년에 남자 아기가 응애응애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야 이쁜 아들 태어났네 볼도 통통하고 그 다음에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장혜찬이 어이구 귀여워라 우리 애 그러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저 같으면 뭐 우리 그 아버지는 저한테 혁진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 지어주셨는데 근데 장혜찬 부모님은 뭐 할아버지든지 부모님인지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면서 예찬 이렇게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쭉 하셨어도 아마 그 목회자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늘 있었을 텐데 부도를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장혜찬 입장에서는 완전히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 아버지가 재기할 생각은 안 하시고 신대원 간다라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나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도 그렇고 너 경영학과 가라 뭐 너 공대 가라 뭐 이러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10대 말 20대 초반에 장혜찬한테 뭐가 생겼냐면 우울증이 생겼대요. 그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약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우울증 증세가 조금 심각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 군대를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장혜찬이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방위가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인데 뭐 저희 때 방위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저희 때도요 방위하면 동방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저는 동방위가 아니고 이래봬도 방위는 방위인데 전투방위 갔다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혜찬은 사회복무요원을 갔대요. 저보고 왜 방위 갔냐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방위 가라고 해서 간 건데 장혜찬은 왜 사회복무요원으로 갔냐면은 우울증이 있었대. 그래서 왜 우울증이 있었냐?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그 다음에 진학 문제 이런 거 걸려가지고 우울증이 있어서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을 갖다가 하게 됐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년 반 뒤에 네덜란드 갔었으니까 사회복무요원 그거를 그 곧장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네덜란드 갔다 온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군대 가야 됐으니까 유학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온 거 아닌가? 네덜란드 이렇게 청운의 꿈을 품고 갔더니 뭐 가보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 그 다음에 또 8년, 9년 이럴 때면 뭐 학비도 네덜란드는 어떤지 모르겠네. 뭐 그런 경제적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일단 군대 갔다 오자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복학하지 않고 그냥 그 대학은 뭐 나중에 가지 이런 생각 했던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추정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회복무요원을 언제부터 했을까? 한 2010년쯤부터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장혜찬이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법 우등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법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고졸이다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저기 장혜찬은 제가 봤을 때 똑똑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잖아요. 방송 나가서 말하는 게요. 쉬워 보여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에 얼어가지고 어버버버 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그냥 조마조마하게 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장혜찬은요. 굉장히 시사평론가로서 어느 정도 그 위치에 딱 있었던 사람이고 다른 걸 떠나서 방송국이 뭐 쉬운 데입니까? 방송국이 어떤 사람 딱 왔는데 이 친구가 말을 잘 못해. 그럼 그냥 잘려요. 저도 언제 잘릴지 몰라요. 저도 파리목숨입니다. 파리목숨이라고요, 저도. 근데 장혜찬은 말 잘하고 그다음에 일리가 있고 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사평론가로서 딱 그랬지. 그다음에 윤석열의 1호 참모가 누구냐? 장혜찬이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총장직 때려치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6.29 선언하기 전에 5월 말에
처음으로 만나서 너 내 참모해라 했던 게 장해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똑하지 않고 어리버리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을 갖다가 1호 참모로 뽑았겠습니까? 장해찬은 머리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을 하는데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돈이 필요했겠지. 아버지 목회한다고 하시는데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하셨겠습니까? 개척교회나 지금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신지도 잘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빠듯하고 그다음에 돈 벌어서 유학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장해찬이가 했던 게 뭐냐면요. 작가를 했어요. 어떤 작가를 했느냐? 웹툰 작가를 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작가가 되려면 신춘문예나 뭐 이런 데 당선돼가지고 그래서 막 글을 쓰면은 무슨 잡지에다 글 내고 그런 거 모아가지고 단행본 내고 그 다음에 뭐 이상문학상, 뭐 동인문학상 뭐 이런 문학상 딱 받아가지고 뭐 정혁진 작가 훌륭하네. 뭐 이게 정상적이었는데 저도 뭐 웹툰 같은 건 전 본 적이 없는데 눈 아프게 그런 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장해찬 이 시대에는 그냥 글 올려서 인터넷에다 딱 글 올리면은 와 인기 있다 그러면은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렇게 웹에다가 쓰는 소설이 그게 히트가 되면 그걸로 영화도 만들어지고 만화로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해찬이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웹툰 작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 작가 장해찬의 필명은 뭐냐면은 묘제. 이게 묘제가 무슨 뜻이냐면 신묘하다. 아주 그냥 그 오묘하다 할 때 그 묘자입니다. 그 신묘할 때의 그 묘제. 쟤는 재능이 있다 할 때 제 아닌가? 제가 그렇게 얼핏 봤는데 그 묘제인데 어쨌든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필명이 묘제였습니다. 장해찬의 필명이. 그래가지고 작품을 되게 많이 썼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무인검제, 청운적하검, 고고학자, 집행자, 승천무적, 색공학자, 그리고 그 유명한 강남화타, 이러한 작품을 많이 남긴 그 웹툰 작가가, 웹작가가 그게 바로 그 필명 묘제의 장해찬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기사를 막 찾아봤더니 어떤 기사가 딱 나오냐면은 장해찬이 강사를 했어요. 어떤 강사를 했냐면은 스토리 작가 양성 과정이라고 있었는데 2016년에 거기에 강사로 묘제 장해찬이 묘제 갖고 코 같네. 묘제 장해찬이 강사가 됐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그 수강생들만 모집하면서 장해찬 강사진의 누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장해찬이었어요. 밑에 뭐라고 딱 써있냐면은 소설 써서 슈퍼컷 하자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설 뭐 슈퍼컷 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왕사남인가? 그것도 무슨 웹에 있는 소설을 갖다가 이렇게 작품 만든 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안 봐가지고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을 갖다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장해찬이 작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뭐 고고학자, 무인검제 다 무협지 같은 그러한 건데 강남화타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웹소설을 연재를 했대요. 강남화타가. 근데 그 강남화타에 있는 내용이 문제가 돼서 그래가지고 이게 뭐 강남화타 그 내용도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공천 탈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장해찬의 웹소설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되게 잘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8년도였어요. 2018년 8월 30일에 그 그랜드 엠베서더 풀만 호텔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선우용녀 씨가 제가 지난번에 선우용녀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아침 조식을 많이 먹는 데가 거기 엠베서더 호텔 아니겠습니까? 그 신라 호텔 이렇게 건너편에 그 엠베서더 호텔에서 2018년 8월 30일에 출판 기념회가 있었어요. 그 출판 기념회가 누구의 출판 기념회였느냐? 80세 원로 주먹. 원로는 원로인데 주먹이야. 그분이 누구냐면 조창조 씨입니다. 조창조옹이 2018년에 80세였으니까 지금 2026년이니까 지금 만약에 생존해 계시면 88세, 만약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조창조옹이
그 뭐 선생이라고까지 하긴 그렇고, 왜냐하면 그 유명한 그 주목이었거든요. 그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그 출판 기념회가 뭐에 대한 출판이냐? 자전적 소설이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최고의 사나이 조창조 일부. 그것도 한 권이 아니라 세 권. 그런데 조창조 씨가 나이가 80세인데 자전적 소설 전설이라고 하는, 제목은 전설이에요. 자전적 소설 전설, 부제가 최고의 사나이 조창조. 그런데 80세 그 어르신이, 뭐 늙은이라고 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혼납니다. 늙은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80세 어르신 조창조 옹이 연세가 80 되셨는데 소설을, 아무리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전설이라고 한 소설을 자기가 스스로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술을 하는 거지. 아이고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시라소니 하고 막 이랬고 말이야, 내가 옛날에 김두한 선생하고 구두도 닦아드렸고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말이야 이승만 때 말이야, 응? 박정희 때 말이야, 뭐 그런 이야기 이렇게 막 줄줄줄 하면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걸 그 얼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미료도 착착착 치고 살도 좀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자전적 소설, 조창조의 자전적 소설 전설, 최고의 사나이 조창조 1권, 1부, 3권짜리. 그러면 한 1000페이지는 된다는 이야기겠지. 한 권에 한 300페이지만 해도. 이걸 누가 썼느냐? 이걸 쓴 작가가 묘제였다는 거예요. 묘제. 그러니까 조창조 씨가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 다 돼가. 그러면은 뭔가를 이 세상에 남겨야 되겠어. 그 다음에 형님 그러면서 이제 80세 되시는데 저희가 80세를 뭐라고 하지? 그 80세는 뭐 특별한 게 없죠. 뭐 이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미수연 같은 거 하는데 올해까지 계시면 올해가 미수연이시겠네. 어쨌든 80세 생신 저희가 엠베서더 선우용녀가 아침 먹는 엠베서더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럼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출판 기념회 하시죠. 나보고 글 쓰라고? 아닙니다. 그냥 작가를 갖다가 섭외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쓰는데 제가 보니까 묘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강남하다가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저 작가 먹네. 무인검제, 청운적파검. 이런 무협지적인 소설을 딱 쓰시는데, 쓰는 작가가 젊은 작가 묘제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젊지만 필력이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식이냐? 무협지입니다. 형님의 인생 자체가 무협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흡족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묘지한테 한번 맡겨보자 해가지고 이 전설이라고 하는 조창조의 자전적 소설을 쓴 사람이 묘제였어요. 그럼 누가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혜찬이 썼다는 이야기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웹소설 분야에서는요, 장혜찬이 상당한 일가를 이루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창조 씨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정 변호사님 내 웹소설, 내 자전적 소설 좀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요? 저 준비서면 써야 되는데 소장 써드릴까요? 저는 뭐 그런 거는 그냥 대충 쓰면 되겠죠. 하지만 저보고 자전적 소설, 전설, 최고의 사나이 조창조 이런 거를 저보고 의뢰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창조 옹이 내가 이걸 쓰고 싶어. 그러면 그 작가가 이거 내 거를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작가가 여러 명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고른 게 묘제였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장혜찬은 필력이 있고 필력이 있는 데다가 글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혜찬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다? 머리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제가 살아보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사무실에 피아노 치는 변호사 해가지고 서울대 음대 들어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서울대 법대 그 학사 편입했나 다시 들어갔나? 그래서 그 변호사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중병 또 이겨내가지고 그런 그 후배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피아노과 나왔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 미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그 머리가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장혜찬이 능력은 있는 사람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혜찬은 그렇게 웹소설 쓰면서 그걸로 돈도 벌고 슈퍼카도 샀나? 뭐 모르겠습니다. 슈퍼카 사자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장해찬은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유주의라고 하는 2014년도에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보수 성향의 웹진을 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그 여의도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16년도에는 여의도 연구원에 객원 연구원이었어요. 2016년이면 장해찬이 몇 살 때였냐면 28살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웹소설 쓰면서 한쪽으로는 2014년이면 26살밖에 안 됐는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웹진 발간하고 그러니까 글도 잘 쓰고 괜찮네 해가지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전화해가지고 장해찬 작가죠. 묘제님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여의도 연구원에 객원 연구원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17년 1월 달에 뭐가 생겼습니까? 2016년 말에 박근혜 탄핵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7년 1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뭐 미래통합당인가 뭔가 어쨌든 쪼개져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해훈 그다음에 유승민 막 이렇게 그때 바른정당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대표가 유승민 대표였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해훈 의원이 거기에 이제 그 유승민 의원 따라가가지고 바른정당 들어갔다가 나중에 유승민이 대권 후보로 출마하고 난 다음에 당대표가 이해훈이 됐었잖아요. 그 바른정당의 발기인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장해찬이었어요. 발기인이 여러 명 있었을 텐데 발기인 중에 하나가 20대 젊은이 장해찬이 바른정당, 국민의힘이 아니고 바른정당의 발기인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한동안 잠깐 반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반기문 총장이었어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반짝했다가 그러다가 정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쓱 스며들었는데 그 반기문 총장 홍보 쪽을 도와줬던 그것도 온라인 홍보를 도와줬던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장해찬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있다가 2019년도에는 서던 포스트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에 정책실장도 하고 언젠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때쯤 해가지고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홍보 대행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장해찬이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2018년도에 조창조 씨 자전적 소설도 써주고 소설입니다. 소설. 그 소설도 써주고 그렇게 쭉 지내다가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21년도가 됐어요. 2021년도가 됐는데 그때 그냥 2021년도 이맘때쯤에 벌써 5년 전이네요. 이맘때쯤에 우리나라가 그때도 아주 그냥 시끌벅적했습니다. 왜 시끌벅적했냐면은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막 싸우는 거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하고 마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뭐 이런 사람들 징계하는 것처럼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 때려치고 나왔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자맹을 쭉 하면서 이런저런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그랬는데 드디어 정치를 결심했던 때가 제가 봤을 때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21년 5월 28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해찬을 만나게 되는데 누가 먼저 연락을 했을까요? 장해찬이 윤 총장님 저 장해찬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요번에 이제 총장 마치시고 나왔는데 이번에 꼭 출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공정, 법치 이런 나라로 만드셔야 됩니다라고 장해찬이 이야기했을까요? 반대래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장해찬에게 연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왜 연락을 했느냐? 저 친구 젊은데 똑똑하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나하고 마음이 통하네. 왜 그 윤석열 총장이 장해찬의 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했냐면 페이스북에다가 그 장해찬이 글을 올렸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5.18 메시지 분석 글이라고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대요. 2021년 한 5월 한 20일이나 그때쯤 됐겠죠. 그거를 윤석열이 딱 본 거야.
그 뭐 5.18 메시지를 갖다가 뭐 냈나 봐요. 전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그거를 딱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을 딱 썼는데 와, 잘 썼네. 그 다음에 이게 내 생각인데? 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장해찬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우리 봅시다. 해가지고 5월 28일 날 처음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말씀이 많으셔. 옛날 검사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끝나면 제 일과 끝나면은 저기 서초동에 이 허름한 호프집 가가지고 맥주에다가 소주 이렇게 폭탄하고 그 다음에 안주는 뭐 마른 멸치 같은 게 쫙 풀어놓고 그러면서 밤 11시 12시까지 술 먹으면서 90% 이야기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했다는 이야기 옛날부터 많이 돌았는데 어쨌든 장해찬 만났을 때에도 첫 만남인데 앉은 자리에서 3시간을 이야기하더라. 장해찬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그냥 혀가 내둘러진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서 윤석열이 장해찬을 1호 참모로 픽업한 거예요.